안녕하세요. UIT 개발실 이선영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크롬 데브 서밋 2019에서 발표된 넥스트 제너레이션 웹 스타일링 섹션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웹 스타일링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먼 미래에나 적용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최근 변경되는 브라우저 업데이트 내용만 이렇게 살펴봐도 이제 빠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것은 스크롤 스냅, 그리고 포커스 위드인 투더 클래스, 그리고 새로 생기는 미디어 쿼리들, 논리적 속성, 그리고 스티키 CSS, 그리고 백드롭 필터, 그리고 이즈 수도 클래스, 갭 속성, 그리고 CS 후디니에서 진행 중인 프로퍼티스 앤 밸류 API랑 타입 오브젝트 모델, 그리고 페인트 API, 애니메이션 워클릿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속성들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추측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요비에 게시한 글을 보셔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스냅은 지난해 9월 크롬 69 버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터치나 휠 스크롤 조작을 마쳤을 때 오프셋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롤링은 이제 사용자랑 웹 콘텐츠 간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지만 정밀도가 조금 부족해서 콘텐츠의 중간에서 멈추거나 주요 콘텐츠의 일부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뷰 포인트가 중앙에 있고 아이템마다 좌측 시작점에 스냅 포인트가 있는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캐러셀 UI인데요. 이제 이 해당 UI를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없이 이제 간단하게 CSS 선언만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롤 스냅의 축과 엄격도를 선언을 하고 설정한 스냅의 정렬값에 맞춰서 이제 스냅이 됩니다. 스크롤 스냅을 적용을 하면 부드럽게 다음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스크롤 움직임과 함께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최신 브라우저들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터치 사용도 가능하고 초당 60프레임으로 자연스럽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드롭다운을 포함한 이제 메뉴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도 클래스 포커스 위드인인데요. 특정 메뉴에 포커스했을 때 이제 하위 메뉴가 보여지는 UI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롭다운을 포함한 메뉴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바에 메뉴를 접근하면은 하위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는 자주 볼 수 있는 UI인데요. 이 코드의 HTML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 메뉴를 이제 li 요소로 구성을 하고 하위 메뉴가 있는 목록에는 이제 또 다른 목록 요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록에 접근을 하면 이제 스타일이 변경이 되고 하위에 있는 목록 요소가 보여지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로 접근을 했을 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초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도 클래스 포커스는 초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하지는 않고 또 이제 그러니까 부모 요소에서 이동 중이던 초점이 흐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위 요소로 이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포커스 대신에 새로운 속성인 새로운 스펙인 포커스 위드인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UI를 구현할 때 현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 이 스펙으로 인해 이제 간단하게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IE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범위만 맞다면은 불필요한 코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이제 간단한 수도 클래스만으로도 UI를 쉽게 구현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되는 미디어 쿼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웹 브라우저는
테마를 조정하는 것에도 관대하고 사용자들도 다양한 개인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미디어 쿼리 후기를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UI나 UX를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깜빡이거나 반짝이는 애니메이션들은 인지장애나 전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바이스들은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동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션 줄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션 줄이기 기능을 설정한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제공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 쿼리를 활용한다면 이제 모션 줄이기를 설정한 사용자에게도 별도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OS나 브라우저들이 테마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용자는 라이트나 다크 테마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크 테마를 선호해서 다 바꾼 상태인데 사실 이 다크 테마를 적용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이 좀 스타일이 약간 너무 튀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 테마를 설정한 이후로도 이제 화면들이 다 이제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이제 좀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웹 개발자가 미디어 쿼리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테마에 맞춰서 웹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릴리즈 예정인 크롬 79에서 디버깅 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가 이제 릴리즈 되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간단하게 에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크롬 데브 서밋 2019의 소개 웹사이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테마에 맞춰서 미디어 쿼리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화면을 확인하려면 환경 설정에서 이제 테마를 변경을 해가지고 웹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릴리즈되는 개발자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도구 더보기에서 렌더링 탭을 선택을 하면 하위에 이제 에뮬레이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테마를 변경해서 화면을 변경된 화면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션 줄이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준비 중인 미디어 쿼리 스펙들인데요. 이제 고대비를 사용하거나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투명값을 제거한 사용자, 그리고 색상 제한이나 밝기 레벨을 조정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UI나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더욱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의 기본 개념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리 속성은 지난해부터 스펙이 정리되면서 크롬 업데이트 항목에도 꾸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언하던 직관적인 속성보다 이 논리적인 속성을 사용하면 다양한 언어 환경의 라이팅 모드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흐르는 문서를 자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랍어나 일본어, 몽골어 등은 이제 문서의 흐름이 각기 다릅니다. 한 언어로만 웹페이지를 제공한다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 다양한 다국어 환경에 맞춰서 웹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때는 이제 별도의 처리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 예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서의 흐름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타이틀이 있고 메인 상자에 썸네일과 타이틀 설명이 있고 하단에는 이제 안내 문구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이 메인 상자 사이에는 여백이 있고 구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마다 이제 썸네일에 존재하는 타이틀과 설명문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 라이팅 모드를 변경을 한다면 일단 지금은 좌에서 우로 흐르는 문서인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문서로 변형이 된다면 이제 들여쓰기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의 흐름이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은 레이아웃이 다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틀어지는 상황에
만약에 지금처럼 직관적인 속성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화면이 다 틀어지는데 제가 임시로 논리적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타이틀과 이제 메인 박스 사이에 여백과 구분선이 존재하고 들여쓰기도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문서에서도 들여쓰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이 논리적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width, height, 그리고 top, bottom, left, right 값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inline 사이즈, 그리고 블럭 사이즈, width와 height를 변경하는 논리적 속성 값이죠. 그리고 블럭 스타트, 블럭 엔드, 그리고 inline 스타트와 inline 엔드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속성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라이팅 모드나 디렉션을 변경했을 때 아까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뷰포트를 기준으로 고정되는 UI를 스티키 CSS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면 내용과 관련된 인덱스 항목이 항상 노출될 수 있도록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UI를 보셨을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UI인데 대부분 여기도 스크립트로 구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티키 속성을 선언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발표에서 좀 자세하게 실제 구현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CSS 필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개드릴 백드롭 필터는 기존의 필터는 약간 다릅니다. 요소 자체에 필터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요소의 배경에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배경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투명한 배경으로 적용된 필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예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위에 지금 H1 요소로 텍스트가 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H1 요소에 제가 필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필터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테두리나 텍스트가 다 함께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는 백드롭 필터는 잘 보이시네요. 여기 텍스트랑 테두리를 제외한 이제 배경의 영역에만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기존에는 이제 별도의 요소를 추가해서 이제 레이어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 속성만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블러 효과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나 컨트라스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와 테두리만 제거하고 이제 배경의 이미지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모든 최신 브라우저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점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슬픈 지원율을 보여주는 이제 이즈 수도 클래스인데요. 아직 IE를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도 지원을 준비 중인 스펙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도 너무 좋아하던 스펙인데 사실 저도 지금 소개드리는 스펙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스펙이에요. 우리는 사스 문법을 잘 활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전처리기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CSS의 스펙이 변경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스펙은 결과물의 코드가 직관적이고 더욱 간결해지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코드를 살펴보자면 이런 식의 이제 선택자 사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버튼에 포커스 스타일링을 할 때 수도 클래스도 사용을 하고 클래스도 이제 안전하게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요소의 하위의 특정 선택자들을 선별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작성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이즈 클래스를 사용하면 하위 요소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원율은 매우 좋지 않지만 좀 굉장히 기대되는 스펙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만큼 곧 많은 브라우저들이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갭은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지원되던 갭 속성이 플렉스박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디자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UI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다양한 구현 방식들이 현재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꽉꽉 차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각 요소의 마진을 사용하면
여백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럴 때는 컨테이너에 있는 여백을 제거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반응형 웹을 구현할 때는 내부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스펙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간단하게 갭 속성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후디니 프로젝트에 관련된 몇 가지 API를 소개합니다. 후디니 프로젝트는 CSS 엔진의 일부분에 웹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목표를 세워서 W3C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한 표준 초안을 작성하고 그 기술들을 개발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디니는 브라우저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한 작업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페인트, 파서, 프로퍼티스 앤 밸류 API가 있고 애니메이션 워클릿, 타입 오브젝트 모델, 폰트 매트릭스 API를 다루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후디니의 진행 상황은 ishoudini.ready.com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앤 밸류 API는 사용자 정의 속성, 즉 커스텀 속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입니다. 커스텀 속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많이 공유되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웹 개발자가 정의한 속성을 커스텀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코드는 저녁에 사용할 커스텀 속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블 대시로 시작하는 커스텀 속성의 이름인 컬러 프라이머리 그리고 레드라는 색상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SS 커스텀 속성은 설정 이후에 예기치 않게 재정의가 될 수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상속이 되고 변경에 좀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커스텀 속성 API는 등록하는 방식부터가 약간 다릅니다. 커스텀 프로퍼티를 생성할 때 속성명, 그리고 구문, 상속 여부, 초기값을 설정해서 JS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전달하면 CSS 선언부에서 커스텀 속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CSS가 확장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에 관한 코드는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커스텀 속성 API로 구현한 웹페이지입니다. 좌측에는 이제 커스텀 속성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커스텀 속성이 지금 현재 이 웹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이 커스텀 속성을 등록해두면은 한 번의 변경으로 웹페이지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컬러 값뿐만 아니라 모든 CSS 값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라운드가 변경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변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컬러도 해당 위치에서 재선호를 하게 된다면 컬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후디니의 새로운 CSS 오브젝트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CSS 오브젝트 모델은 기존처럼 문자열이 아닌 타입과 메소드를 추가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웹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특정 요소의 스타일을 반환하면 이렇게 문자열로만 반환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요소의 스타일을 계산해서 단위랑 값을 객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인트 API는 웹사이트에 고유한 페인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풍부한 디자인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고 구현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기에도 성능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HTML 문서에 모듈을 등록을 하고 해당 모듈에서 페인트 워클릿을 정의하고 등록을 한다면 CSS 파일에서 자유롭게 그 워클릿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불필요한 요소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유용한 디자인 효과를 작은 용량으로 페이지 곳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발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워클릿도 우리가 사용하던 애니메이션 속성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페인트 API처럼 동일하게 모듈을 등록을 하고 해당 모듈에서 애니메이터 워클릿을 정의하고 등록해서 CSS 파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후디니 프로젝트는 실제 작업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변경이 아니라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확장된다는 점이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웹 스타일링에 대한 변화가 약간 방향이 느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크롤 스냅 포인트가 있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제작을 했을 때
이제 스냅 포인트마다 키프레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 효과랑 스크롤할 때마다 생기는 스크롤 타임라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돔 정보를 이 세 가지를 애니메이션 워크릿에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UI가 매우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막연하게만 느껴질 것 같아서 이제 발표자가 준비한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없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스펙으로만 구현한 UI입니다. 소개해드린 스펙 외에도 이제 준비 중인 스펙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은 UI 데브 쉐어 요비에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새로운 웹 스타일링 기법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이 스펙들이 내일 당장 사용할 수는 없는 스펙들이지만 이제 이 변화의 흐름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